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경고를 하면서 금융권에서 축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1금융권을 넘어서 인터넷은행, 그리고 최근에는 보험사까지도 번졌죠.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이 또 역대급을 찍으니까 정부에서 또 더 빨리 좋을 수 있는 DSR 3단계 조기 도입도 이야기를 했죠. 이런 식으로 가계부채 축소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는 왜 축소를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디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부채의 질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그래서 대출이 얼마나 쪼여지고 있는지, 왜 대출이 쪼여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대출이 쪼여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축소, 국책, 인터넷, 외국계 은행, 플러스 최근엔 이제 보험사까지도 주담대로 옥죄고 있죠. 그래서 KB 같은 경우 주택 구입 자금도 제한하고 만기 30년으로 축소했죠. 역시 우리도 만기 축소하고 1주택 이상의 대출 제한했죠. 하나은행, 신한은행 이런 것들 다 제한했고, 최근에 우리가 좀 세게 들어가죠. 농협도 제한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이제 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까지 다 축소 들어가기 시작했다. 기업은행도 5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하기로 했고, 카뱅도 주담대를 30년으로 축소를 한다. 그리고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한다. K뱅크도 지금 비금리 방식의 추가 주담대 제한 조치를 곧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제일은행 역시도 지금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은행권들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유는 가계부채 축소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되면서 조금 어느 정도 축소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승폭이 축소가 된 거지 부채가 축소된 건 아니에요. 덜 늘어난다지 줄어들었다가 아니죠. 근데 지금 4대 은행 같은 경우 축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내년에 은행권 DSR이 더 빡세게 진행이 된다. 여기에 지금 DSR 1단계에서 3단계 넘어가는 조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축소되지 않으면 더 센 규제가 나온다. 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조기 도입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무슨 조기 도입이에요? 내년 원래 1월에 도입하면 조기 도입 아닙니다. 1월에서 7월로 미뤘다가 다시 1월로 갖고 오는 거는 조기 도입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3단계가 조기 도입되면 왜 위험하냐면, 일부 소액 신용대출 제외하고 모든 업번의 모든 대출이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물론 정책대출이랑 전세대출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DSR에 적용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의미 없다.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DSR 적용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허그가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될 테고, 정책대출 같은 경우 DSR 적용 안 해도 정부에서 안 해주면 괜찮아요. 한도 또 확대해주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지금도 8,500만원, 7,500만원 벌어도 디딤돌 버팀목 받는데, 내년에 막 1억 막 이렇게 풀지만 않으면 괜찮다. 미친 짓만 안 하면. 특례 없애면서 은근슬쩍 그거 풀어가지고 올해 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최근에 국토부 장관이 미친 발언했었죠. 정책대출은 DSR 적용하지 않겠다. 왜냐면 저소득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계가 연 8,500만원 이상 벌지 못하면 저소득층입니다. 이거는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전혀 아니지만, 국토부 장관은 연 8,500만원 못 벌면 저소득층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안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리 목적 평균 DSR을 산정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이 경우에 전세대출이자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성 대출도 모두 포함해 자체 DSR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은행권에서 요거 도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축소하게 되면은 사실 굳이 정부에서 안 해도 대출을 많이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뿐만이 아니라 이게 대출 총량 규제 뭐 이런 것들 들어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내년에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풀렸을 때
관리 목적 평균 DSR 요거를 여태까지는 은행권에서 산정을 안 했는데 산정을 한 다음에 빡세게 적용을 하게 되면 내년에도 집을 못 산다는 소리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해외에서 한국에서 금리 안 오른 거를 잘했다고 합니다. 집값,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 고려하는 한은을 높게 평가한다. 그래서 존 쉰들러 금융안정위원회 사업원 총장이 한국은행에서 부동산과 가계부채 등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부채 많은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의 문제인데 한은에서 그걸 고려를 했다는 게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부분이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뭐라고 하든 세계에서 저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대로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이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세계에서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금융 안정 찾으라는데 내수 경제고 뭐고 금리 내리는 게 대수냐. 더 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안 그래도 이창용 경제 외국 나갔죠. BIS 회의 때문에. 그런 거고 가계부채 관련해서 상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 디레버리징이 일어나고 있다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경제 사이클 변동돼서 상환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문제가 된다. 상환이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계속 레버리징 되고 있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줄였다고 이번 정부에서 자화자찬하는데 그 중에서 줄어든 것 중에서 절반 이상은요. GDP 기준을 바꿔가지고 줄인 거예요. GDP 기준 바꾼 걸로만 거의 7%포인트 가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실 부채가 준 게 아니라 명목 GDP가 부채보다 더 많이 올라가서 줄어들었다고 하죠. 근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한 수준 혹은 우리나라보다 적은 수준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앞뒤에 있는 순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요.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줄였어요. 부채를. 즉, 그 나라들은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다.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부채가 많은데 GDP 밑으로만 관리하면 되겠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더 있냐. 그것도 중앙은행에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미친 거 아니야?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정부가 그난리 쳤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막 풀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 뒷수습하고 있는데 아쉽다고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올려가지고 긴축해야 되는데 시중금리 막 억지로 누르고 대출금리 눌러도 도저히 안 되니까 예금금리까지 눌러가지고 자본주의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놔놓고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 이 모양 이 꼴 되니까 금융 안정이 굉장히 위험해져서 금리 올렸을 때 금융 안정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때문에 금리 못 내리겠다 이 얘기했더니 정부가 아쉽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하면 집값이 오를 것이냐. 지금도 금리만 인하하면 집값 오른다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인간들이 많죠. 첫 번째는 금리가 내리느냐 오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금리 축소하는 것보다 한도 축소하는 것. 그것도 아예 축소할 수 있는 명분을 확립시켜 놓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정책대출이나 전세 DSR은 적용하지 않더라도 은행권 자체적으로 DSR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한다는 것은 은행권 자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소리예요. DSR 넘어가는 대출들을 빌려주게 되면은 그게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빌려주려고 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간다가 되기 위해서는요.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 내려서 집값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제가 안 좋은 수준 이상으로 금리를 내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 코로나 때처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내렸어도 집값은 무너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데드캣 바운스는 났더라도 무너졌죠. 코로나 때 같은 경우 경제 안 좋은 것보다 금리 내리는 게 더 빡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데 물론 그것도 DSR 적용 전이기 때문에 효과가 컸던 거고 근데 첫 번째는 DSR이 적용이 돼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여기에 스트레스 DSR까지 적용이 됐죠. 금리를 내려도 스트레스 DSR로 폭을 만들어 놓는 거죠. 내려가도 많이 안 빌려준다 라는 거고 그리고 행여 더 많이 빌릴 수 있더라도 금리가 확 내리게 되면 많이 더 빌릴 수 있더라도 많이 안 내리죠. 지금도 초저금리 다시 나눈다. 대출금리 인하 기대가 떨어지고 있죠. 9월에 미국 금리 인하한다고 그랬는데 웬걸 은행채 금리가 돌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도하게 선반영되었던 부분이 다시 회복되고 있다. 즉 금리를 막 과거 코로나 때처럼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선반영된 부분이
회복이 되고 있고, 지금 보시면 국채도 발행하고 있고, 회사채도 발행하고 있고, 은행채도 발행하고 있고, 그 채권 만기가 굉장히 빨리빨리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단기채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그럼 그때마다 채권이 계속 발행이 될 텐데, 돌려막기 하느라고 이자 포함해가지고 더 많이 발행이 될 텐데, 채권이 쏟아져 나오는데 채권 금리가 빨리 떨어질 수가 있냐. 또 최종 금리 수준이 기존 기대보다 높게 형성되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 한 차례, 내년에 두 차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죠.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정부만 더 많이 내리라고 압박 주고 있는 거지. 지금 가상금리 붙는 것들, 관치금융했던 것들이 원위치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대출금리 하락세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전과 같은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기 때문에 은행채 금리가 너무 많이 내렸네? 이렇게까지 안 내릴 건데? 라고 생각이 되니까 상승세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까 내수시장 무너지고 하니까 가격부터 축소를 하는 거고, 은행권 자체 축소하게 되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집을 못 사는데 어떻게 수요가 줄어들었는데 집값이 오를 수가 있냐. 가계부채 축소해도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수요 공급의 논리를 모른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온 수요 공급의 논리를 모른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집값 올라갈 때 공급 부족을 운운하던 사람들이라.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얼마나 한 발언들을 했던 거냐. 요걸 생각해 보셔라.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되면 집 더 못 산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